내가 그 녀석을 발견한 것은 내 몸처럼 잿빛으로 지쳐버린 그런 날이었다. 강원도 시골의 하늘은 빛바랜 납덩이처럼 두꺼운 금소판 같았고 결코 쏟아지지 않을 비를 퍼부을 것처럼 위협하고 있었다. 새끼, 너로가 들이받아 망가진 울타리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시에 아저씨 댁에서 걸어 나오는 길이었다. 공기는 축축한 흙냄새와 멀리서 썩어가는 나뭇잎 냄새로 가득했다. 아리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려는 냄새였다. 10년이나 신어온 파란 고무장화가 마을의 보장된 길을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또각또각 두드리고 있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길로 끝없이 이어진 옥수수밭을 가르는 한 줄기 아스팔트 띠였고 집도 드문드문 있었다. 그때 그 녀석이 눈에 들어왔다. 도로의 검은색과 노란색이 얼룩진 무늬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황금비달로 다음에는 버려진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조각인 줄 알았다. 사람들은 온갖 쓰레기를 이곳에 내다 버린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가 뚜렷해졌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살아있었다. 강아지였다. 보안이 진돗개였고 늦가을 햇살 같은 크림색을 띠고 있었다. 그냥 거기에 노란 중앙선을 걸치고 서 있었다. 버리는 낮게 떨구고 있었다. 작은 발은 진흙토장이었고 그 황금빛 털과는 대조적이었다. 네. 하지만 무언가 심하게 끔찍할 정도로 이상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내 심장 맑고 지친 펌프가 가슴속에서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강아지의 등 위에서 마치 기계적이고 악몽 같은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두 개의 주사기가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다. 매사의 플라스틱 주사기. 피스톤은 완전히 눌려 있었고 바늘은 그 작은 몸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아마 6미터 정도 앞에서 멈춰섰다. 내 머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뒤연 사건도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알기에 가득 차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불신의 덩어리가 뱃속에서 굳어졌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에 이 세상에 어떤 괴물이 존재하기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자신들의 독을 위한 핀쿠션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강아지는 나를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닭 아닌 액체가 입가에서 흘러나와 포장도로 위에 작고 슬픈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널리는 다리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뎠다. 그 몸은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완전히 마비되어 깊은 충격 상태에 빠져 마치 이 세상에 반쯤벌을 걸친 작은 유령 같았다. 뛰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봐, 진정이. 아가, 너는 속삭였다.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다. 그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어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포기해버린 듯 그 영혼은 도망치고 이 작고 아름다운 몸을 고통받도록 내버려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확신이 들었다. 이 녀석은 이런 짓을 한 놈들에게서 도망쳐온 것이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다. 힘이 다한 것이다. 싸움은 끝나 있었다. 아니,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괜찮아. 아가, 내가 도와주러 왔어.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얇고 빠른 숨결이 보였다.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밝은 무릎이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렸다. 독소는 화력통 냄새가 달콤하고 역한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그 주위에 맴돌았다. 몸은 경직되어 고통의 조각상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주사기를 피해 녀석의 등 위를 맴돌았다. 이제 괜찮아. 애는 머렸다.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분노로 목이 메었다. 그 털에 손이 닿았을 때 나는 녀석이 몸을 피하거나 긴긴거리거나 혹은 물려고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완전히 무반응이었다. 돌멩이를 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손을 가슴 아래로, 다른 한 손을 허리 아래로 밀어 넣었다. 거기보다 무겁고 근육과 뼈가 꽉 찬 작은 덩어리였다. 들어 올리자 머리가 옆으로 툭 기울었다.
에, 주사기는 등에 단단히 박힌 채로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끔찍한 증거가 되고 있었다. 첫 번째 본능은 그것들을 뽑아버리는 것이었지만 미약하면서도 필요한 이성의 목소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 알고리가 달려있는지 먹으면 출혈이나 더 큰 손상을 일으키지 할 수 없었다. 그건 전문가의 일이었고 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을의 수의사인 최 원장님이다. 그는 이 마을에서 40년 동안 가축과 반려동물을 돌봐왔다. 그의 병원은 여기서 이 5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5km. 그 사실이 물리적인 주먹처럼 나를 내리쳤다. 내 트럭이 없다. 위스 아저씨 댁에는 걸어왔던 것이다. 내 낡은 포드 트럭은 반대 방향으로 3km 떨어진 내 농장이 있다. 그 시간이 없다. 이 5km는 마치 100km처럼 느껴졌다. 독이 무엇이든 강아지의 혈관을 흐르는 매 순간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공포가 목을 할퀴었다. 나는 텅 빈 길을 둘러보았다. 저 한데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지나가기까지 10분, 20분이 걸릴지도 모른다. 나에게 20분은 없다. 이 강아지에게 20분은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강아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62의 나이에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다. 내 몸은 농사일로 살아온 인생의 지도다. 건틀을 나르다 다친 허리, 무언가에서 떨어져 삔 무릎, 그리고 너무나 많은 먼지와 디젤 연기를 마셔온 배.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순수하고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달렸다. 무거운 고무장화가 포장도로를 내리치며 어설프고 필사적인 리듬을 새겼다. 힘내.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말이 폐에서 찢겨 나오는 것 같았다. 정신 차려. 우리가 어떻게든 해낼 거야. 강아지는 팔 안에서 묵직했다. 그 자그마한 심장이 내 갈비뼈에 부딪히는 것이 느껴졌다. 덩 따르고 너무 불규칙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날갯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빨리 달렸다. 세상은 눈앞의 길과 가슴에 타는 듯한 고통,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이 귀하고 부서지기 쉬운 생명으로만 압축되었다. 내 머릿속은 어두운 생각들로 들끓었다. 무엇을 주사한 걸까? 막스인가? 부동액인가? 아니면 어떤 노예인가? 가능성은 무한했고, 그리고 끔찍했다. 나는 얼굴을 떠올렸다. 이 아름다운 생명체를 짓누르고 행복하게 피스톤을 밀어넣는 알굴 없는 괴물의 모습을. 분노는 창자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내 다리에 연료를 공급하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처음 400m는 안개 속을 달리는 것 같았다. 그부터는 고통이었다. 배가 공기를 달라고 아우성쳤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싶을 때마다 나는 그 황금 비탈, 진흙푸성이 등에서 튀어나온 혐오스러운 플라스틱 동을 내려다보며 내게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힘을 찾아냈다. 웃기지 마. 나는 으르렁거렸다. 암이 눈에 스며들었다. 너는 오늘 죽지 않아.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길을 가는 내내 말을 걸었다.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침묵은 견딜 수 없었다. 너는 착한 아이야. 가는 아이야. 라고 말해주었다. 대이은 넓게. 니의 15년 동안 내 그림자였던 골들 리트리버 버스터 이야기를 했다. 농장 이야기. 앞뺀 곤초 냄새와 텐마루에서 쬐는 햇볕의 따스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따뜻한 잠자리와 배부른 식사를 약속했다. 샘님을 약속했다. 신에게, 오즈에게, 그리고 강아지 자신에게 다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제발 사람한다워. 우리 사람한다워. 집들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낡은 미실의 농장을 지났다. 그 붉은 엇가는 지친 노인처럼 기울어 있었다. 김씨 댁의 자랑인 장미 덤불이 겨울을 대비해 앙상한 가시만 남은 것이 보였다.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었대. 내 평선에 익숙한 이정표인 급수탑의 옆면이 보이자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밀려왔다. 마침내 그것이 보였다. 파란 간판이 달린 작은 흰색 건물. 새 동물병원. 나는 비틀거리며 마지막 20km를 나아갔고 시야가 빙빙 돌았다. 숨을 헐떡이며 거의 굴러들어가던 문을 통과했다. 진흙푸성이 장화를 신고 죽어가는 강아지를 안은 광기 어린 눈의 늙은이. 대기실에는 전화를 받고 있던 접수원 미용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날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에이, 한마디도 없이 쏘아기를 내려놓고 원장님 빨리 와보세요 라고 소리쳤다. 최 원장님이 안쪽에서 나타났다. 어이, 키가 크고 마른 남자로 나정한 눈과 수십 년간 공황에 빠진 농부들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진정시켜온 온화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내 파란의 강아지를 보고 쥐싸기를 보고 그 얼굴이 굳어졌다. 치료실로. 그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다. 지금 바로요. 내 상철 아저씨. 나는 강아지를 차가운 스테인리스 진료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병원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는 그것이 더욱 작고 더욱 연약해 보였다. 최 원장님은 이미 일에 착수하고 있었고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움직였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는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길에서 주웠습니다. 바로 44번 급도있어요. 이 상태로 이 모습 그대로. 얼마나 됐죠? 15분? 아니 20분 정도 됐습니다. 계속 달려왔어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잘하셨습니다. 그는 소독된 집게를 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사기 하나를 빼내기 시작했다. 네 심박수가 치솟고 있어요. 심각한 빈맥입니다. 쇼크 상태가 심각해요. 덩고은 노바랭. 그는 첫 번째 주사기를 뽑았다. 갈고리는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똑같이 조심스럽게 두 번째 것을 뽑았다. 그는 그것들을 투명한 비닐,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증거물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나에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야, 그는 강아지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것을 읽어내려 했었다. 그의 표정은 극도의 집중의 가면이었다. 반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고 나의 거친 숨소리와 원장님의 기구가 딸깍거리는 미세한 소리만이 침묵을 깨고 있었다. 노사물은 희고 우유 같았어요. 나는 무력감에 시달리며 말했다.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유를 마셨을 수도 있고 옥소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죠. 원장님은 말했다. 이번에는 강아지의 다리에서 피를 뽑고 있었다. 독극물 검사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증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안정시켜야 해요. 영씨, 수액이랑 산소 마스크 좀 가져와요. 체내 세척을 시작해서 산소 수치를 올려야겠어. A영씨는 애매 움직이고 있었다. 찌벌렸다. 작은 방은 조용하고 집중된 활동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그들은 작은 강아지에게 수액을 연결했다. 작은 마스크를 코에 씌웠다. 모니터가 부착되고 녹색 선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며 강아지의 힘겨운 심박을 반복했다. 날카롭고 따르고 정신없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디. 너무 빨랐다. 극심한 공허의 소리였다. 안에 든 게 뭘까요? 원장님. 나는 물었다. 목소리는 속삭임이 되어 있었다. 아직은 모릅니다. 상털 아저씨. 진정제 종류일 수도 있어요. 안락사를 시키려던 무언가. 하지만 양이 틀렸구나. 몸이 자항하고 있는 거겠죠. 각성제 같은 흥분제일 수도 있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맙소사. 병든 인간들은 병든 짓을 하지. 그는 수액 라인에 주사를 놓고 있었다. 심박을 조절하기 위한 무언가? 베타 차단제였다. 우리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경고음은 아주 약간 느려졌다. 여전히 너무 빨랐지만 나아졌다. 힘내. 아가. 원장님은 강아지에게 속삭였다. 싸워. 여기까지 싸워왔잖아.
지금 포기하지 마. 몇 분간 긴장되고 위태로운 안정이 있었다. 와, 강아지는 조용히 누워 산소를 마시고 우와, 생명을 구하는 액체가 정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한가득 희망을 품었다. 와, 생각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람 손에 맡겨져 있다. 기회는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빠르지만 안정적이던 모니터의 경고음이 갑자기 불규칙해졌다. 급상시했다가 그리고 끊겼다. 삐쌀 영혼을 부수는 듯한 길고 단조로운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녹색선이 일직선이 되었다. 심정지야. 원장님은 소리쳤다. 심장이 멎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 소리, 그 끔찍한 마지막 소리, 그것은 죽음의 소리였다. 그 필사절인 다른 막질도, 모든 희망도, 입안에서 제가 되었다. 내 심장도, 그 녀석과 함께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최 원장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연의 힘과 같았다. 에피네프린 가져와요. 뉘앙스, 지금 당장. 그는 산소 마스크를 확 낚아채고 심폐소생술, CPU를 시작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다정했던 그의 두 손은 이제 강아지의 작은 가슴 위에서 통제된 격렬한 혼돈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강아지의 코에 입을 대고 재빨리 두 번 숨을 불어넣고 그리고 다시 심장 마사지로 돌아갔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숫자를 셌다. 목소리는 팽팽했다. 미영 씨가 주사기를 들고 거기에 있었다. 원장님은 그것을 확 낚아채. 강아지의 심장에 직접 꽂고 피스톤을 밀어 넣었다. 힘내. 그는 포효했다. 나에게도 미영 씨에게도 아닌 우주 그 자체를 향해서. 사르네. 왜 이 자식아? 사르네. 그의 심장 마사지로 돌아갔다. 하나, 둘, 셋, 넷. 반은 뜨겁고 숨 막혔다. 반은 주먹을 빡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지렸다. 나는 기도했다. 거래를 했다. 이제 믿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신에게 간청했다. 제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보대 예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일직선의 길고 단조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의 배경음악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미세한 빛, 모니터 위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은 파동. 히히, 원장님은 멈추고 눈을 모니터에 고정했다. 위약하지만 일시 없는 리듬. 그것은 느렸고 위험할 정도로 느렸지만 거기에 있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나는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숨을 내쉬자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댄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아내가 죽은 이후로 흘린 적 없었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원장님은 숨을 헐떡이며 이마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나를 보았다. 그는 희미하고 지친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돌아왔습니다. 남철 아저씨, 말이 잔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 고비를 넘긴 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는 울었다. 강아지는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장님은 강아지가 깊은 혼수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독이 무아시았던 니의 신정지와 맞물려 그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그는 산소를 빼앗겼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였다. 그들은 강아지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우와, 실제로는 유리문이 달린 큰 오넬 케이지로 수액과 심박 모니터가 갖춰져 있었다. 그것은 강아지를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 두기 위한 산소실이었다. 강아지는 거기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튜브와 전선 그물에 연결된 소독된 유리 상자 속의 작은 황금빛 형체. 미생명체라기보다는 과학 실험 같았다. 거기 사자보고 있자니 이 1시간 동안의 고뇌와 공포가 물러나기 시작하고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대체되었다. 누군가 이 짓을 한 것이다. 누군가 지금쯤
자기는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원장님, 하는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주사기들, 경찰서에 전화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굳혔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탈 아저씨, 제가 자세한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동물 학대는 중범죄입니다. 누가 했는지 찾아내야 해요. 나는 낡은 폴더폴을 꺼내 마을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팽팽한 목소리로 상황을 교환원에게 설명했다. 곧 경찰관을 보내겠다는 답이 왔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강아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잔혹행위밖에 몰랐던 이 작은 생명체가 다른 인간의 한결같은 연민에 의해 구조된 것이다. 그리고 그저 울타리를 고쳐 갈 예정이었던 늙은 농부인 나는 이제 그 운명에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깊고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순경이라는 젊은 경찰관이 도착했다. 그는 이제 막 수염을 깎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원장님의 보호사를 받을 때의 눈은 진지했다. 그는 증거물로 주사기가 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집은요? 그가 원장님에게 물었다.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가장 먼저 확인했지만 마이크로칩도 목걸이도 인식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실이 없으면 주인이나 학대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였다. 경찰관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 브리더들에게 확인하고 근거를 내고 혜림색 진돗개 강아지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희박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짓을 한 인간이 반려동물 실종 신고를 할 리가 없다. 경찰관이 떠나자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남은 것은 나와 원장님, 그리고 신방 모니터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경고음뿐이었다. 집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철 아저씨, 원장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쉬세요. 오늘 밤은 이제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광란의 에너지로 가득 찼던 세상이 지금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아드레날린은 사라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고 지독한 피로가 남았다. 하지만 걸으면서 나는 근육의 통증이나 피로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유리 상자 안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작은 진돗개 강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후 며칠은 길고 힘든 기다림의 날들이었다. 나는 멍한 상태로 농사일을 해냈고 다음은 항상 병원에 있었다. 날개에게 모이를 주거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서둘러 마치고 트럭을 몰아 읍내로 향했다. 나는 그 작은 ICU 의자에 앉아 빛을 바라보았다. 강아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완전히 정지해 있었고 유일한 생명의 징후는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과 모니터에 느리고 안정적인 경고음뿐이었다. 나는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의 일, 외양간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고집센 송아지 이야기. 장박 단풍나무의 색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수 상태의 강아지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돌아올 이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새 원장님은 기댈 수 있는 존재였다. 우와 미영 씨는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애가 방해가 된다고 느끼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장님은 최신 정보를 전해주고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강아지의 신장은 독소를 처리하는 데 힘겨워했다. 신경학적 징후는 좋지 않았지만 심장은 안정적이었다. 억센 녀석입니다. 원장님은 종종 감탄하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나이의 대부분의 강아지라면 첫 번째 사건은커녕 심정지를 이겨낼 수조차 없어요. 저 녀석 안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것들을 가져갔다. 집에서 가져온 부드러운 담요를 미영씨가 조심스럽게 케이지 구석에 넣어주었다. 허스터의 낡은 삑삑이 장난감.
달아빠진 고무 다람쥐까지 가져와 혹시 깨어나서 놀고 싶어질 때를 위해 옆 의자에 놓아두었다. 비용은 쌓여갔다. I see you care. 24시간 감시. 상당한 금액이 되었다. 나는 원장님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될 줄 알면서도 제가 전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송아지 한 마리를 팔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똑같은 하루하루의 7일. 지켜보고 기다리고 희망을 품는 7일. 경찰에게는 단서가 없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짓을 한 괴물은 빠져나갈 것으로 보였다. 그 불길함이 나를 괴롭혔다. 8일째,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강아지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병원 전화가 울렸다. 위영 씨가 받았다. 원장님, 경찰서장님 전화입니다. 그녀가 불렀다. 원장님은 전화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갔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의외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진지했다. 정말입니까? 이야, 놀랍군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사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잡혔답니다. 상철 아저씨. 그는 안도와 만족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위짓을 한 놈을 찾았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요?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옆 동네 사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자기 개가 낳은 원치 않는 강아지들을 처리했다고 자랑하던 남자를 알고 있었던 거죠. 경찰들이 그놈을 찾아갔고 똑같은 종류의 주사기와 약병을 그놈 집에서 발견했답니다. 동물형 진정제인데 예전에 일하던 동물병원에서 훔친 거였어요. 전부 자백했답니다. 감정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헤아릴 수 없는 안도감, 어두운 만족감, 그리고 대결하는 분노의 물결이 치밀어 올랐다. 정의, 그것이 정말로 실현되려 하고 있었다. 다행입니다. 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팽팽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얼굴 없는 괴물은 이제 이름을 가졌고 나리간을 치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조금만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된 듯 마치 우주 자체가 이 이야기에 완벽한 결말을 쓰려고 공모라도 한 듯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그 소식에 정신이 팔려 신반 모니터의 경고음을 알아차리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내 일주일의 단조로운 배경음이었던 그 소리가 은에 있었다. 조금 더 빠르고 더 힘찼다. 내 눈은 즉시 유리 상자로 돌아갔다. 회의같이 온 곳 움직였다. 나는 굳어버렸다. 원장님, 나는 숨을 삼켰다. 그도 알아챘다. 우리는 둘 다 숨 쉬는 것조차 망설이며 바라보았다. 강아지의 머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이적처럼 눈을 떴다. 그 눈은 처음에는 흐릿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깜빡였다. 그리고 지금껏 들어본 중 가장 작고 가냘픈 목소리로 잉 하고 울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깨어난 것이다.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 일주일간 죽음의 문턱을 헤맨 후 그 녀석은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원장님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타이밍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치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았다. 마치 강아지가 자신을 괴롭힌 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기다렸다가 세상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그 순간부터 그의 회복은 경이로웠다. 그는 진정한 전사였다. 처음 떨리는 다리로 섰을 때는 병원 직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처음 스스로 물을 마셨을 때는 큰 승리였다. 나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했다. 그리고 그가 강해지면서 우리 사이에는 깊고 깨지지 않는 유대가 생겼다.
그는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들어가면 보리가 담요를 파다닥 파다닥 가볍게 쳤다. 원장님이 마침내 안아주는 것을 허락했을 때 그는 내 턱을 핥고 내 팔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따뜻하고 실내에 가득 찬 묵직한 덩어리였다. 내 마음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녀석은 내 개였다. 나는 청구서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입양을 완료하기 위해 최 원장님의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저축한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였다. 원장님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지만 총액 위에 손을 얹었다. 나서 단뚜 그는 말했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치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연 실색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청구액이 상당할 텐데요. 들으세요. 그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달 좀 있다. 그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 거리를 달리고 포기하지 않은 건 아저씨입니다. 제 일은 치료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가 제 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아저씨가 목숨을 구한 겁니다. 아저씨가 시작한 일을 끝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이런 상황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이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감정으로 꽉 막혔다. 그 후 3개월 동안 내가 집으로 데려온 진돗개 강아지는 변모했다. 우리는 그의 물리치료에 힘썼다. 주사기가 박혔던 자리에 마침내 다시 자라난 털이 나는 빛을 해주었다. 그는 챔피언처럼 먹었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길에서 발견했던 낚시자 받고 떨던 작은 유령은 장대하고 자신감 넘치며 숨 막히게 아름다운 젊은 개로 피어났다. 나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다. 그리고 더 어울리는 이름을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녀석에게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이름 그대로 녀석은 기적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는 독을, 신정지를, 호은수 상태를 이겨냈다. 그는 인류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이겨냈고 그리고 가장 선한 부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먼저 도망침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원장님은 글쎄 원장님은 기적을 행했다. 지금 기적이는 나의 변함없는 동반자다. 내 그림자이며 농장 곳곳을 따라다니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그 지적인 눈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다. 그는 생명력과 기쁨으로 넘쳐오르며 들판에서 나비를 쫓고 매일 아침 명랑한 소리와 축축한 코로 나를 맞이해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도 태양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보다 더 바랄 수 없는 최고의 친구다. 뒤를 잇던 겁먹은 강아지는 이제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왕이 있다. 나의 왕이. 가끔 그가 내 침대 발치에서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그를 보고 그 잿빛 날 하루 44번 국도에서의 일을 떠올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선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한 푼도 받으려 하지 않았던 수의사를 붕괴해준 지역사회를 그리고 어떤 독보다 강한 삶의 의지를 가졌던 이 비범한 동물을 생각한다. 나는 그날 기한마리를 발견했지만 여러 의미에서 어쩌면 이 녀석이 나를 구해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동물의 회복력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친절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동물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통받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